오늘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공매도 관련되어 있는 불공정 문제들을 해결하고 글로벌 투자은행들, IB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청원을 하시고 단지 관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들도 나왔었고, 물론 저 또한 게시물을 통해서도 같이 독려를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바로 반응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사견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현재 어떤 상태인지 좀 보면, 일단 내년 6월 30일까지 대략적으로 7개월 정도 동안 무엇이 문제인지, 제도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지 검토를 하고 그것들을 반영하려고 이렇게 기간을 잡고 있는 건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집중합니다.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익 공매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요거 자체에 대해서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좀 이해를 돕자면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는 LP라고 부릅니다. 이 유동성 공급자를. 요게 정의로만 말씀드리면 한국거래소랑 별도로 계약 맺은 증권사가 있어요. 한 10곳 정도 되는데, 얘네가 매수 매도의 양방향 호가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좀 어지럽죠. 근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종목이든 ETF든 거래량이 적은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매수자는 싸게 살려고 아래다 쭈루루 걸어놓고 매도자는 위에다 걸어놓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워낙 없는 종목들이나 ETF 같은 경우에는 걸어놓는 사람들만 있고 이거를 체결되는 물량들이 없는 겁니다. 결국 호가가 바뀌는 거는 시장가로 누군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했을 때 호가가 바뀌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눈치만 보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거래량이 유독 없는 종목들, 인기 없는 종목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왼쪽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0주잖아요. 200주 정도면 이게 한 250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250만 원 가지고 호가 3개를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원활하게 거래가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시장 왜곡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막고자 유동성 공급자는 양쪽에다 호가를 던져줘요. 그래서 왜 이 호가창에 보면 매수 1, 매도 1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약간 이런 거 왜 사고 파는 거, 한 주 사고 한 주 팔면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 드신 분들 있을 텐데, 그게 유동성 공급자입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시장에서 양쪽으로 호가 던져주면서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는 거예요. 얘네가 어떤 부분에서 또 일을 하냐면, 그 공매도 잔고 예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업틱룰 예외 조건에 해당되는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유동성 공급자와 시장 조성자, 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펀드든 ETF든 ELW든 거래량이 적은 데에 들어가서 좀 시장을 만들어주고 거래를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걔네만 업특률 예외 조건으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참고로 업틱룰이라는 건 공매도 칠 때 아래로 시장가로 팔지 말라는 겁니다. 위에다 걸어놓고 팔라는 거예요. 여튼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더라도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필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차익 공매도는 허용하는 게 맞고요. 원래 이게 원칙이고요. 이걸 허용한다 해가지고 전체적인 공매도를 금지하는 그 기간 동안에 공매도 금지 자체의 의미를 저해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번이 4번째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인데, 2008년도 리먼 브라더 사태,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 있었고, 20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비교적 최근이죠. 코로나 시대 때, 요때 한시적으로 금지를 했는데, 해당 구간 동안 다들 아시다시피 증시는 폭등했습니다. 특히나 2008년도에 급등을 했었고, 2011년도에는 비교적 급등은 아니지만 좀 완화되었었고, 2020년도에는 또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도 이런 거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매도 거래 금지가 되기 때문에 증시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 건데, 저는 사실 공매도 금지까지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과연 공매도를 금지할까에 대한 의문도 있었고요. 지금 제가 바라는 거는 공매도 금지보다는 공매도 관련되어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감시를 하고 걸리면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건데, 올해 초에도 나왔었고 작년에도 많이 있었던 일인데, 불법 공매도 행위들이 적발되었을 때 과징금이 매우 적습니다. 저는 그 과징금도 올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 단순히 적발됐을 때 얼마 내라 말고 해당 공매도 규모 대비해서 몇 % 벌금 때려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해야지 다음부터 그런 일이 좀 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매도 잔고 전산화와 관련된
문제들도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상환 기간에 대한 그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에선 더 이상 이걸 무시하고 넘기긴 힘든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 금지를 해놓고 현재 투자은행들, 특히나 IB 쪽에서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가 얼마나 심각한지, 요게 너무 심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단 중단해놓고 요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계속 개선을 해보고, 내년 6월 가서 이게 개선됐는지 여부에 따져보고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전에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상환 기간이라고 봅니다. 이거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 투자자 자격으로 공매도를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명목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도 제한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제한이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이 담보 비율도 문제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돈을 가지고 더 큰 규모의 공매도를 칠 수가 있어요. 왜냐? 담보 비율이 적으니까. 여튼 솔직히 공매도가 금지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해당 기간 동안에 얼마나 문제점들이 심각한지를 인지를 하고 본질적으로 변화를 꾀하고 개선할 부분들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6월까지 달래기식으로 이렇게 금지를 해놓은 다음에 그 안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금지 기간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 변화에 한 발자국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가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의 결집력이 매우 강하고 입김이 좀 강하게 작용하는 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들 이게 공매도가 금지됐다라고 해가지고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어떠한 부분들이 바뀌는지, 제도적으로 어떤 게 변하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